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마지막으로 가지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저도 봤습니다만 코로나에 대한 얘기 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또 답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일단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저희가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본에 없는 그런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다양한 질문을 주셨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는 국민들께서 많은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석께서도 어제 현장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각본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순간이나 질문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거기 나오신 참여하신 질문자들도 좀 대통령을 처음 현장에 보니까 네. 좀 긴장하신 것 같고 대통령께서 첫 질문 때는 조금 긴장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하죠, 제 마음은. 네. 그래도 첫 번째 질문 넘어가면서 질문자들이 분위기도 굉장히 좀 바뀌고 대통령께서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잡혔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마무리 발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자부심을 좀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받을 걸 알고 있지만 이건 객관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제 마무리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에 관해서 좀 울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의 글 같은 거 반응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국민께 호소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만의 어려움은 아니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중인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유독 여러 분야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있고요. 그것이 우리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운크타드라고 하는 유엔의 그런 기구가 그 설립 이래 67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나라, 유일한 나라. 저희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제 규모 세계 12위가 됐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을 넘어서 인구 규모가 큰 나라를 넘어서 10위권에 진입했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G7에 진입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보셨습니다만 세계 6대,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하고 6대 군사대국에 진입하고 수출이 6천억 달러가 넘어선 돌파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다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 통계와 수치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혼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취가 계속 쌓여온 결과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인데 이런 것마저 폄훼한다면 우리 국민의 노력과 성취를 폄훼하는 것이 되니 이것에 대해서만큼 자부심을 갖자. 왜? 자부심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 부동산, 청년 실업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또 사과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호소이고 우리 국민은 그런 위대한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어제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당과 야당의 반응을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로한 소중한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돈키호테 대통령이다라는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네, 이 양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시나요? 예, 늘 이런 때마다 여야의 평가는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저희가 임기 6개월을 남은 시점에 국민과의 직접 소통, 대화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있던데 지금이야말로 저는 시기적으로 가장 최적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께서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 전체가 성취한 그런 것은 굉장히 크고 나라 곳간은 뜨거워졌지만 이것이 우리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피해 계층에게 그 온기가 온전히 다 전달되기에는 아직도 과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이때만큼 적절한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기에 이루어진 소통이다 생각하고요.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돈키호테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 좀 유머를 섞어서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설마 대통령의 인품이나 인격을 폄훼하려고 했겠습니까? 저도 좀 유머 있게 돌려드리면 세르반테스의 소설인 것 같은데 이 돈키호테의 원작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돈키호테의 인물이 뭐 저돌적이고 충돌적이고 이런 인물에서 품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이러한 돈키호테로 원작을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의 논평대로라면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기가 적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풍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어제 그래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 국민들과 관련된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그다음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국가적 과제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시원시원 이야기도 좀 듣고 예. 뭐 뉴스거리가 될 만한 말씀도 좀 하셔야 언론은 또 재미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겠으나 그러나 어제 저희가 예상한 질문을 한 20개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해보고 했는데 예. 질문이 30개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국민들께서 그만큼 일상에 대해서 묻고 싶으신 갈증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 현안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국민께서 굉장히 갈급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대통령께서 적절히 솔직하게 답변하셨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2년 전에는 20개 정도 질문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까? 질문을 못 했잖아요. 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00명이 참여를 했는데 30개 정도 질문이 나왔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때 따로 질문을 받아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에는 제가 청와대에 없을 때라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못한 질문을 모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충분히 청와대는 그런 진정성, 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예상에서 한 30개 정도 질문이 나왔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질문도 혹시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것보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과 청년 질문이 나오니까 예. 드디어 나왔군요. 예. 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그런 질문을 국민은 가장 하시고 싶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까 가장 고민하고 또 진정성 있게 준비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받고 싶은 질문이었다기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하시고 싶은 가장 하시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잘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어제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나왔잖아요. 일단 대통령께서는 이사 대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와 동시에 공급이 현재 충분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엔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 부동산의 폭등이 있었고 사실 영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만큼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무주택자, 그다음에 신혼부부, 청년층 이런 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상대적으로 좀 작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다가 이제 좀 어떤
시장 심리의 변곡점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입구에 들어서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예단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 느끼시기에 대통령께서 설명드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예.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여야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많이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전 정부 탓한다고 할까 봐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주택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택지를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쓰일 수 양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택지의 발굴부터 지구 지정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양까지 가려면 5, 6년, 10년 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록 고통을 당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자평하는 것이 그런 택지를 많이 공급을 좀 마련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7만 평에 대한 이 5개 지구를 확실히 지구 지정을 정확하게 11월 중에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전 청약 같은 것도 민간 분양까지 좀 확대해서 이번에 아주 호황리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6만 호에서 한 16만 호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 10년과 앞으로 향후 10년을 올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과거 10년에는 전국에 공급되는 주택 수가 46만 9천 호가 됐다면 앞으로는 56만 3천 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급 기반을 확실히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수만 해도 과거 10년은 23만 호 정도 평균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31만 호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통을 받았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다음 정부에 물려줄 그러한 어떤 택지 공급의 어떤 기반 이것을 확실하게 마련한 것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 정부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 부동산 하락 안정세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하락한 경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현 위치를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입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9월 둘째 주부터 계속 그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나 계속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정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하락 안정세까지 갈 것인가. 그것까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 입구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그러나 예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정책의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끝까지 임기 말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는 부담을 좀 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코로나 관련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일부는 또 지금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도 괜찮을 것인가라고 걱정하시지만 어제 대통령께서는 10,000명까지 나와도 위중증 환자 수가 우리가 의료 체계로 감당이 가능하면 그대로 지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백신 접종 완료한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없겠냐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시원스러운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마 기본적으로 방향은 이럴 겁니다. 우선 우리 연합뉴스 TV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를 일상 회복으로 바꾸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국민들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 아까 뉴스에서 나왔지만 위중증 병상이 막 부족하고 빠듯빠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걸 완전히 확보하지 못할까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코로나 중증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중증 환자도 굉장히 많고 이 중증 환자 병상률이 가동률이 보통 70% 이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그때 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 정책이 부족해서
그 병상이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언론도 앞으로 보도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상 회복으로 완전히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더 지키는 어떤 이런 정신, 긴장감이 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소위 부스터샷이라고 불렸던 3차 추가 접종 예. 이것을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소아청소년 이 부분으로 굉장히 넓혀가야 되는 예.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면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대상을 넓히고 그다음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우리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5,000명, 10,000명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우리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어떤 모범적으로 일상 회복도 우리가 세계 모범을 보일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해주셨지만 더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어제 부탁과 호소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제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언론의 해석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청와대가 개입도 하고 뭐 당정이 뭐 얘기도 해가지고 뭐 정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던데 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걸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 당국에서 당과 후보에게 그런 어떤 그 초과 세수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따박따박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부채도 좀 갚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 보상에서 부족한 부분도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떤 간접 피해 업종 지원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하신 그 정도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과 후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침을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